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전국이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최상병 특검법. 일단은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민주당은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뭐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는 거는 뭐 야당뿐 아니라 또는 많은 국민들의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또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저는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제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번에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시 다라고 한다면 10번째 거부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10번째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헌법상에 남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실제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에 했던 발언이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까지 인용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좀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아니, 이게 뭐 이 사안이 법리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뭐 공수처든지 뭐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데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면서 범죄 혐의 뭐 이거를 특정해서 만들어서 경찰에 이첩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무슨 군 지휘 명령 계통을 통해서 내려간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직권남용이 되며 이것이 무슨 대통령실까지 끌고 들어갈 내용이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도 압니다. 거기도 법률 전문가들이 있고 다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치적 기획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하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특검이 원래 수사 중인 사안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역대 특검이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이 되고 나면 바로 수사가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서 가는 건데 이게 맞냐는 거고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 못 믿겠다고 공수처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고발도 해놓고 뭐 이렇게 가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 국회가 지금까지 특검을 13차례, 13차례 정도 했는데 여야 합의 없이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만 믿고 단독 처리해서 밀어붙이는 건데 이게 이제 입법권으로 과도하게 행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쁜 선례, 나쁜 사례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건 제가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보는 겁니다. 민주당의 의도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치적 의도가 빤히 보인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냐. 근데 공수처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글쎄요, 공수처에서 지금 최근에 와서 수사가 속도가 붙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히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VIP 경로설의 또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방향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최상병 특검법의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작년 여름에 발생한 사건이고 우리나라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수사가 너무나 수개월째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탄력이 붙어서 뭐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뭐 제대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검찰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검찰에서 이 사건을 받아서 신속하게 기소할지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또 국민들 일부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2개월이라는 뭐 확실한 시한 내에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연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내에는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적인 논란 없이 이 사건을 깔끔하게 진상 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하고 그리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민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까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보통 지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면 특검의 그 추천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이 기속된 정당이 추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한변협에서 4분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그중에 2분을 고른 다음에 대통령이 1분을 하는 방식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여당을 배제하고 간 그 자체도 문제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선례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선례라는 게 예를 들면 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믿고서 자기들이 지목하는 특검을 내세워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리 적용이나 수사 과정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뭐 특검이 뭐 몇 개월을 할 사안이라면 검찰이나 공수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경찰도 조사를 끝낸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그걸 다 해놓고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 그러면 여야 합의해서 논의해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이거를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정치적 공세로 압박을 하느냐는 거예요. 100%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을 국민도 알고 여야 정당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거부권 이후에 재표결 상황, 그다음에 이게 거기서 부결되면 22대 국회로 가져가겠다고 지금 새로 원내대표 되신 분이 공언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경 경색을 국면으로 가져가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혹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대선 행보를 벌써부터 시작한 거 아닌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또 여러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재표결을 하게 되겠고요.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 이탈표가 또 얼마나 나올지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됩니다.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재표결의 정족수에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21대 국회상에서는 뭐 17명 또 혹은 18명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통과될 수 있다라는 또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장 안철수 의원만 하더라도 오늘 밝힌 입장에 따른다면 재표결 절차에 들어간다면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는 많은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여야의 정치 진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런 진상을 밝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의 뜻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 내에서도 재표결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재표결 절차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께서도 분명히 뭐 이른바 이탈표라고 했지만 저는 이탈표라는 표현보다는 소신에 의한 소신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신에 의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시는 표가 17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그 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금 21대 국회 의원 수가 296명이니까 국회의장 빼고 하면 18석의 반란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의원은 한 서너 분 되시는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 몸을 담고 있는 분 중에서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뭐 이상민 의원 정도인 것 같은데 18석까지 찬성표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부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걸 22대 국회로 가져가면 의석수가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8석 정도의 반란표가 나오면 그 찬성표가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지금 새로 국회에 들어가신 당선인들 중에서 보니까 한 서너 분 정도가 계시는 것 같아요. 개인의 소신으로 뭐 자기는 찬성표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8표, 9표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전체적인 그 여론의 상황
그다음에 그 정치권의 흐름이 진행되는 걸 보고서 가야 저 의사를 결정할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소수라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상황 자체가 민감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꽃놀이패입니다. 사실은 이게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특급으로 밀고 가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소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상황이 답답하고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풀어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면은 취임 2주년을 맞게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이르면 다음 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정말 오랜만에 하는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방향에서 대통령의 뜻을 이야기하거나 뭐 육성 메시지를 낸 적은 있었지만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와의 쌍방 소통을 하는 모습은 정말 100일 회견 이후에 처음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뭐 질문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동안 좀 불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참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라도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자들의 또 날선 질문도 받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의 생각과 그리고 국정 철학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모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뭐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특히 총선 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특히나 이 국정 기조를 또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는 점도 알아주셔서 앞으로 국정 기조를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에 대한 그래도 밑그림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어떤 모습들을 좀 기대하고 계세요? 뭐 총선 민심이라든가 뭐 변화된 지금 방식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도 오래간만에 하시는 거니까 열린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는데 주제는 대개 이제 오래간만에 하는 거니까 국정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겠죠. 그간에 국정에서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시킨 거라든가 그다음에 외교 안보 사안을 정상화시켜서 우방국가의 동맹을 복원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경제나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간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생 문제가 지금 심각하니까 그거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서민 경제가 지금 어려운 부분, 고물가, 고금리와 관련된 경제 상황 이거 말씀하시고 서민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대한 그런 방향 제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세 번째가 이제 이게 국정 운영 스타일과 관련된 건데 국민들과의 소통 이 부분들을 방식을 바꿔서 늘려나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나 뭐 성찰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국회를 필두로 한 정치권과의 협치 부분에 대한 말씀도 전향적으로 내놓으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는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성찰하고 그다음에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면모, 새로운 방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거부권과 관련해서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이 기자회견도 언제 할지가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이게 시기가 맞물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련해서도 뭐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발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특히 대통령실로서는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도 저는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뭐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 중에는 분명히 각종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들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겠지만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범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라는 부분은 거의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범야권에서 다시 추진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대통령께서 과연 그 전에 했던 어떤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얘기들처럼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수수했다라는 취지의 정도의 발언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전향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의혹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실지 그 부분은 정말 크게 주목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으시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기자들이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렵게 기자회견을 해서 소통 방식을 변화시켜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홍철호 수석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릴 때 이태원 특별법을 전제로 해서 열어놓고 민주당이 그 1시간 뒤에 의사 변경 동의안을 일방 처리를 해가지고 기습 상정을 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이게 국회 관행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아까 길게 말씀드렸지만 법리상으로나 혹은 행정권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제가 볼 때 비교적 분명한 의사표시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정서를 뼈아프게 이해하는 수준에서 수용하는 수준에서 대통령께서 소회를 말씀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두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하고는 달라진 스탠스를 보일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계속 좀 지켜보겠고요.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의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일단 황우여 비대위원장 입장은 관리형에 그치지 않고 재창당의 수준을 넘는다 또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법한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형에 머물지 않고 혁신까지 하는 그런 비대위가 되겠다라는 의지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에는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 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과연 황우여 비대위가 전당대회도 준비하면서 과연 국민의힘을 재창당 수준에까지 쇄신이나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 보이고요. 당연히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좋게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시간적인 문제나 그리고 현실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봤을 때는 실상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듭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짧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록 기간이 짧지만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역대 전당대회가 있을 때마다 전당대회 바로 직전에는 당헌 당규 정비라든가 룰 개정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해서 그 전당대회에 반영하는 사전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특별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당대회 룰, 당원 100%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예. 자기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지는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룰을 변경하는 게 글쎄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혁신이 되려고 한다면 그 바로미터가 바로 이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손보는지 그 움직임에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룰은요. 당원
당원의 민심 100%입니다. 이른바 당심 100%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7대3의 비율로 30%의 민심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작년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던 전당대회 때 룰을 변경을 해서 당심 100%로 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당 안팎으로 많은 지적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결국 민심의 따가운 눈초리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2년 가까이 되는 동안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통령께 때로는 쓴소리할 때도 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때로는 무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바뀌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이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가 아니라 민심을 적어도 예전에 30% 정도 또는 30% 이상 반영하는 걸로 룰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여야만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기대를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혁신의 출발점은 저는 이 룰을 변경하는 것, 여기서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예, 전대 룰을 바꾸자는 목소리는 지금 계속 있는데 이걸 실제로 바꾸려면 뭐 어떤 산을 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냥 절차대로 밟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과 중부권 민심이 이렇게 다 드러났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모른 체하고 피해갈 수가 없죠. 다만 지금 이게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그 판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5월 9일 날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비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성되고 나면 거기서 아마 전당대회 일정이 나올 거예요. 일정이 나오고 나면 그 잠재적인 당권 주자들 혹은 최고위원 출마를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룰이 국민의힘의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될 건데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몇 면을 보면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무슨 윤상현, 그다음에 권영세, 뭐 김태호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대다수가 지금 비윤으로 언론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민심, 국민의 마음을 반영하는 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당권 주자의 대부분이 강하게 들고 나온다면 이게 지금 비대위원회가 이걸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비율이 30%냐 50%냐 비율의 문제이지 이건 아마 반영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반영해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 전당대회 때까지 한 달 반, 두 달이니까 네. 안에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 구체적인 이제 윤곽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누가 네.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잡혀갈 텐데 일단은 한 주를 미뤘어요. 그리고 네. 그 사이에 이제 2명의 출마자가 나왔고 이제 지금 뭐 출마를 고민하는 인물도 있고 불출마를 선언한 인물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동안은 굉장히 대세론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철규 의원은 본인이 뭐 출마하겠다, 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뭐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여의도에서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철규 의원의 이른바 이제 원내대표 대세론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친윤계의 핵심 의원으로서 원내대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가 대적할 상대가 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도로 친윤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철규 의원이 다시 나오는 것은 좀 안 된다라는 또 비토론도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이제 불출마로 선회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좀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는 또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송석준 의원이라든지 뭐 이정배 의원이라든지 지금 추경호 의원도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만약에 저는 이철규 의원이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출마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출마를 선언하셨던 의원들도 다시 고민해볼 만큼 이철규 의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또 유력한 주자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철규 의원이 친윤계의 또 상징 의원으로서 본인이 출마하는 것을 좀 접는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다자간의 경선 방식이 분명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 또 상대적으로 개파석이 옅은 분이 당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의 변수는 이철규 의원이 나오느냐 아니냐인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이제 수도권 중부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마 선언이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에 네. 그다음에 충북 충주의 이종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대구 달성의 추경호 의원이 지금 뭐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갖고 출마를 굳히게 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역으로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출마자가 많아질수록 네.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 이게 이제 독이 든 성배다. 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1년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길이다 해서 다 피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치열한 눈치 보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 가능성, 중진이 마음을 먹을 때는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나가는 거니까요.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이철규 의원의 출마 문제는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설정 문제 등등이 네.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다음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출마 쪽으로 굳히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을 뺀 중진들의 다자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금 나온 인물들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나올 인물들 간의 이제 경선이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어떤 인물이 지금 원내대표로 가장 좀 적합하다고 사실 저도 그 보세요? 점을 걱정하고 있어요. 예. 뭐냐면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당선인들의 표를 객관적으로 받아서 세를 모아갈 수 있는 구조냐 하는 문제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90명인데 그중에 59군데가 영남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 문제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당 운영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재정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과연 그러한 요구들을 당선인들이 투표 행위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을까? 글쎄요. 저도 예측하기 힘드네요. 참 어렵다는 네, 말씀이신데 어렵습니다.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네. 일단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박찬대 네. 의원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박찬대 의원과 함께 호흡을 맞출 호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어쨌든 파트너가 되는 원내대표인 것인데 어떤 인물이 지금 필요한 인물이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사실 어떤 인물이 뭐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인물이 되면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거대한 야당과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협상력이 있는 분이어야겠죠. 그런데 이 협상력은 그 근원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든든한 지지를 받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뭐 개파나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그 리더십이 흔들리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야당과 협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친윤 논란이라든지 뭐 개파라든지 또는 이 총선 과정에서의 그 패배의 책임론에서 조금 더 그 책임이 많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내에서 입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협상력은 더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찬대 의원이 선출이 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사위 운영이 다 민주당이 일단 가져와야 된다. 민주당이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좀 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좀 관측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한 1분씩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22대 국회는 헌정사상 그 유례를 보기 힘든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난 뒤 일성으로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 관행을 존중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국회 운영을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에 주어진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원내대표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5월 30일 이후에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되는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등등 주요위원회 다 독점하겠다 이렇게 하는 원내대표도 처음 봤습니다. 쏙내가 그럴지언정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내대표 제도가 정착한 게 2003년 정당법 개정 이후입니다. 그때 각 정당이 국민적 대중정당에서 원내정당으로 고효율 저비용 정당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원내대표를 만들었고요. 그 원내대표를 만들면서 의원대표로서 국회 관행이라든가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오면서 떠받쳐 왔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떠받쳐 온 거죠. 그 전에는 원내 총무라고 그래서 대표나 혹은 총재의 직접 지휘를 받는 당 3역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2003년 이후에 2004년부터 들어갔는데
이 20년간의 성취와 간행을 이 박찬대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분 원내대표 되셨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시고 행동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여당에서도 독주 선언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독주 선언이다라는 평가보다는요, 총선 민심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어서 신속하게 그리고 정치적인 효능감을 국민들께 드리겠다라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뭐 민주당 선택받았다 이런 것보다는요, 결국 민주당을 도구로 활용하셔서 정권도 견제하고 그리고 힘든 민생도 책임 있게 제대로 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공감대가 내부에 굉장히 있거든요. 특히나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야겠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 그리고 제대로 실기하지 않고 빠르게 해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요.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가 개원하면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를 좀 보고 평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